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ETF 운용 부문에서 운용 그리고 상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TF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2000년대 초 2008년 9년부터 이제 제 커리어를 ETF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7년 정도 ETF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ETF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해 왔고 올해도 정말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이런 자리에도 설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ETF 투자라는 걸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욱더 현명하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하면은 ETF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 난 장기 투자해야지 뭐 5% 먹었다고 팔고 이렇게 단타 치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실패한 단기 투자가 장기 투자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제 ETF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사서 쭉 갖고 있으면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계곡도 건너야 되고 한번 정말 지옥길도 거치고 나락에도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지 장기 투자가 성공을 하는데요. 왜 ETF가 장기 투자에 좋을지 보시자면은 ETF는 말 그대로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공모 펀드를 상장시켜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ETF들은 대부분 패시브 ETF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ETF는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존 보글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네이트 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ETF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ETF가 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이트 모스트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자재 트레이더였어요. 아멕스에서 원자재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인데 원자재라는 특징은 원자재를 실물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실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창고에 그 원자재를 보관해 놓고 증서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착안을 한 거죠. S&P 500 같은 지수를 펀드로 만들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 증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네이트 모스트가 존 보글을 들고 처음에 찾아갔습니다. 존 보글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S&P 500 주식을 펀드를 이제 보관해 놓고 그 증서만 움직이면은 거래가 훨씬 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존 보글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덱스 펀드는 가장 장기 투자에 적합한 수단이고 존 보글 입장에서는 이게 트레이딩이 되면은 사람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더 집중할 것이니 내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절을 해서 네이트 모스트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찾아가서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SPY 잘 아시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S&P 500 ETF가 최초로 상장이 됩니다. 그 이후 보글이 이제 다시 VO라던가 뱅가드 그룹에서도 ETF를 출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투자가 좋은 이유는 S&P 500을 장기적으로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형주 펀드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보다 더 좋을 확률 연도별로 보면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했는데 연도별로는 수익률보다 더 낮을 확률입니다. 연도별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는 액티브 펀드가 성과가 더 안 좋습니다. S&P 500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면요.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은 90%의 펀드가 S&P 500 지수 대비 성과를 하회합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0년 동안 워렌 버핏이 내기를 했었죠. 정말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한 명과 S&P 500 자기 사놓은 것 두 개 중에 누가 더 성과가 좋은지 그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워렌 버핏이 S&P 500 사놓은 게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만큼 패시브 투자는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보다 더 장기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ETF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ETF 하나만 사게 되면은 S&P 500 종목을 한꺼번에 살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데다가 다 분산 투자되는 효과가 있으니 ETF를 활용해서 심지어 10,000원으로 지금 S&P 저희 타이거 S&P 500 ETF가 2만 원을 조금 넘으니까 2만 원으로 S&P 500 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ETF 투자는 그 일반적인 계좌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나 ISA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실 때 가장 파워풀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장표를 보시면은 세제 혜택 계좌별로 ETF 투자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ISA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가 신청이 되고요. 개인연금이라던가 IRP 그리고 DC 퇴직연금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는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ETF에 투자를 하실 경우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이 다 이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그러면은 국내 주식형 ETF들은 대부분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 계좌, ISA 이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형 ETF들을 매매하시는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살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ETF를 살지에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2의 법칙, 아인슈타인은 72의 법칙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혹은 72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2의 법칙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복리로 계산된 연평균 수익률, 기초자산의 그 수익률을 72를 그 수익률로 나누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15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16%, 나스닥 100은 21%. 그러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S&P 500 기준은 약 4년 반, 나스닥 100은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9살인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그걸로 S&P 500 ETF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미 2배가 넘게 성장을 해 있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잘했다.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복리의 효과라는 것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 시간이 주는 이 연금의 복리 효과가 절대적으로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그 밑에는 FTSE 글로벌 올캡이라는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이러한 우상향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약 6%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7%가 좀 넘었는데요. 이제 좀 더 오늘도 성과가 더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연금 투자를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ETF, 일단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코어 ETF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초 자산들을 몇 개 골라봤는데요.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이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FTSE 글로벌 올캡 그리고 국내 주식인 코스피의 장기 성과입니다. 5년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130%, 코스피 같은 경우 37%, 2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은 S&P 500은 750%, 그리고 FTSE 글로벌 올캡 같은 경우도 600%, 코스피도 360% 꾸준히 성과를 우상향하고 있으니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그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ETF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S&P 500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중에 1위 국가 미국의 전 세계 주식 약 500종목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의 바이블이 된 상품이고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 그리고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 기초지수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상품은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다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코어를 먼저 S&P 500을 말씀을 드리는 게 S&P 500은 변동성이 상당히 더 작아지기 때문에 S&P 500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래도 좀 더 높은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나스닥 100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률도 더 높지만 이제 뭐 2000년대 초기 IT 버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심지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까지 간 기록도 있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변동성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많이 말씀드리는 상품은 FTSE 글로벌 올캡입니다. 이건 전 세계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뱅가드의 VT라는 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49개국 약 10,000개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성장성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투자 비중이 약 60%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선진국이 약 30%, 그리고 신흥국 비중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니까 코어로 삼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없냐? 국장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어로 삼을 만한 ETF가 있습니다. 근데 국장은 지금 사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은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나 그런 증상이 심해졌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성장주보다는 좀 더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1 이하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다시 올랐다가 PBR이 1.2에서 1.5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좀 빠지고 이런 성향들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실제로 그만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의 키는 일단은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멀티플이 확대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들고 있고요. 저기 위에 있는 사례는 2023년부터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했고, 이거 메리츠 증권 얘기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일 섹터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란 것에 얼마나 진심으로 하면은 그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유입이 돼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자본시장의 신뢰 역시 유지가 돼서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시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기대될 수 있는 분이 바로 고배당 섹터입니다. 그래서 국장 배당 투자를 국내 주식 배당 투자 ETF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국내 주식 시장은 구조적으로 가치주에 가까워져 있고 가치주의 가장 좋은 주주 환원은 1차적으로 배당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확대, 이것은 바로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갈 수가 있고 장기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에 일단 배당 투자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던 일단 코어로 삼을 만한 ETF,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은 상품 라인업은 저희 타이거 ETF의 대표 지수 라인업들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200, 이런 상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조 1천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9조 5천억까지 올라갔고 S&P 500 같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역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스닥 100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또 같이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상장한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라는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VT, 뱅가드처럼 동일하게 전 세계 주식에 한 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당 ETF, 저희 타이거 ETF 라인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슈드라는 ETF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찰스 슈왑에서 발표하고 있는 ETF인데요. 찰스 슈왑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방법론은 그냥 단순 배당,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연속적인 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률, 동시에 펀더멘털,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현금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컨셉을 그대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다가 맞게 저희가 방법론을 약간 개량을 해서 글로벌 지수사인 S&P 다우존스와 함께 개발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를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ETF가 있으면 세틀라이트도 있겠죠. 코어 ETF에는 전체적으로 내 자산의 비중의 50% 이상을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장기 투자만 해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지수들, ETF들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세틀라이트 위성 전략으로 지금 현재 어떤 테마가 핫한지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어왔고 최근까지도 국내 증시를 계속 이끌어왔던 섹터는 작년부터 해서 조방원입니다. 조선, 그리고 방산, 원자력, 이 세 개 섹터의 공통점은 미국이 한국한테 필요로 하거나 한국이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테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보다는 조선과 원자력을 그 두 개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은 미국이 제일 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이런 한 가지 컨셉인데요. 근데 지금 미국의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사실상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차트처럼 중국과 미국의 군함, 함정 보유수 추이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 함정 보유는 결국은 국방력이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중국이 배를 줄일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자기네 군함을 더 구축하거나 혹은 부족한 자기네 군함을 더욱더 MRO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계약들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한국의 조선업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데는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조선 시장에서 약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단계고 중국과 한국이 투탑인데 중국한테 부탁할 일은 없으니 결국 한국 쪽이 계속해서 한국 쪽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조선업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원자력 역시 팀코리아라는 얘기들 잘 아실 겁니다. 팀코리아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일단 AI 때문에 미국 내에서 원자력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실제로 설계해 본 국가가 별로 없어요. 한국이 이제 여기 이라크에도 수출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들이 이제 한국 원자력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클로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오클로나 미국에서는 원전을 설계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 설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듭니다. 일종의 원전 파운드리죠. 그래서 한국의 원전은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미국에 계속 수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조선과 원자력 두 개 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섹터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품 자랑 잠깐 하고요. 조방원이 완성이 돼 있어서 이런 타이거 조선 탑10, 타이거 K 방산앤 우주,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들이 상장돼서 잘 거래되고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이게 제가 급히 장표에 보시고 있는 장표에는 없지만 어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황이 좀 바뀌고 있어서 최근에는
계속 조방원 하다가 요즘에 이제 주도주가 조방원이 약간 힘을 잃으니까 좀 새로운 걸 찾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금반지가 유효합니다. 금반지는 결국은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아까 제가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치주 성격을 많이 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치주들의 특징 혹은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리레이팅이 되려면은 제 앞에 하셨던 뭐 부동산 쪽 관계자분도 말씀하셨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다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 관련된 얘기, 주주 환원에 결국 대한 얘기인데요. 증시를 이끌어갈 주도주로 다음 주도주로 저희가 꼽고 있는 건 금융과 반도체, 지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위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곳은 첫 번째가 금융 쪽에서 금융 쪽은 실적이 워낙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금융 쪽은 원래가 고배당 섹터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고배당이었고 증권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고요. 증권주와 그다음에 지주의 공통점은 자사주 소각 시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이 자사주 비율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무려 23%나 되죠. 그리고 대신증권도 25%, 신년증권도 53% 이런 식으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시에 지주회사 쪽도 보시면은 지주회사 SK라던가 HD현대, 두산, LS의 자사주 비율은 대부분 10%를 넘고 다른 지주회사들도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정책적으로 이게 풀리면 풀릴수록 앞으로는 금융과 지주가 한국 증시를 끌어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HBM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여전히 HBM 글로벌 MS 1위인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국내 반도체 회사들 역시 콜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역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금반지 ETF는 저희는 이것도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증권, 은행 고배당, 그리고 반도체 탑10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코어 ETF는 50% 이상, 새틀라이트 ETF는 50% 이내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ETF들 여러 가지를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투자자들 대부분 저는 대부분 ETF를 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분들한테 ETF를 S&P 500 ETF를 사라고 하면은 연금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 사야 되냐? S&P 언제 빠지냐? 빠지면 사고 싶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빠지면 더 사고 싶은데 사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1984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이 많이 올랐죠.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약 5배가 올랐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례들, 블랙 먼데이, 그리고 쿠웨이트 전쟁, 닷컴 버블 붕괴 이렇게 6개의 사례를 정리를 했고 각 시기에 맞춰서 가상의 투자자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매번 최고점에서 투자한 최악의 투자자, 티파니라는 투자자가 있고요. 매달 $200를 은행 계좌에다 저축했다가 내가 지금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면은 전고점이 생기면 그때 또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고점에만 투자한 투자자 1명 그리고 항상 돈을 안전하게 내 어카운트 그 은행 계좌 3%짜리 이자 계좌에다 모아놨다가 이 티파니와는 반대로 항상 바닥이 찍으면 그때마다 사요. 바닥이 찍으면 그때마다 사는 투자자 브리타니 그리고 그런 거 없이 매달 적립식으로 일관되게 사는 투자자 세라 이렇게 3명의 가상의 투자자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투자 원금 $96,000 대비해서
티파니도 돈을 벌었고 항상 고점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서 복리 효과가 생기면서 투자를 벌었고요. 항상 저점을 잡은 브리터니 대비해서도 세라가 항상 더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이유는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확인하는 거, 그거를 은행에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 시간의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세라 같은 경우는 당장 투자에 뛰어들어서 당장 항상 매달 일정한 금액을 사면서 연금의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린 케이스고, 브리트니 같은 경우는 저점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저점이 올 때까지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묵혀놨다가 저점이 왔을 때 사고 나머지는 못 사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투자의 연속성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항상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답변을 물어보면은 지금 당장 빨리 많이 사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복리 효과의 가장 큰 사례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요거는 좀 트리키한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에서는 이러한 좀 제한이 있습니다. 70%의 위험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30% 안전자산이 최근에 이제 TDF, ETF를 활용해서 많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94%까지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트릭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지금까지 사실 제가 타이거 ETF 말씀드렸지만 고지고대로 타이거 ETF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는 정말 많은 1000개가 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ETF들 중에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그러면은 일단 먼저 첫 번째 코어 ETF입니다. 코어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지수들이죠. S&P 500이라던가 코스피 200, 나스닥 100 이런 ETF들인데, 이 ETF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10개 이상 다 각각에 대해서 각 브랜드들이 다 상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고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순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면은 일단 편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작은 ETF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때 그 슬리피지라고 하죠. 호가 간의 갭이 발생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감내하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자산이 크면 왜 좋냐면은, 이거는 업계 비밀인데요. 비밀은 아니고 사실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ETF 체크는 아까 여기 와 계셨는데 코스콤은 한국의 ETF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코스콤에서 만드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ETF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총보수란 개념 외에 기타 비용이란 비용이 들어가고요. 기타 비용을 합쳐서 토탈 익스펜스 레이시오라는 형태로 부르고, 마지막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 이거 역시 펀드에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실부담 비용이라는, 결국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실부담 비용이 전체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실부담 비용이 투자자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게 총보수, 이거는 일괄적으로 0.5% 이런 식으로 먹이는 거니까 펀드별로 차이가 있으면 그대로 가겠죠. 기타 비용은 펀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정액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수 다 해도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못 쫓아갑니다. 이거는 펀드의 규모 설정이 들어오거나 환매가 들어오면 펀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 중개 수수료 혹은 리밸런싱 할 때 나오는 매매 비용 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ETF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품화, 아파트 단지가 크면은 관리비가 적게 나오죠. 아파트 단지가 10개밖에 없다, 5동이다 이러면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고정비 혹은 인건비 이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규모가 큰 ETF는 초품화라서 점점 더 이 비용이 낮아지고 분모의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지는, 그래서 실제 부담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면은 실패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코어 ETF를 고르는 방법이고, 새틀라이트 ETF를 고르는 방법은 테마 ETF, 동일한 테마, 또 동일한 원자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구성 정보를 찾아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이거는 살짝 예지인데 어떻게 찾아보면 여기 먼저 원자력 지수별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놨는데요. 이제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약 50% 비중으로 들어가서 그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전력은 사실상 원전 관련된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한국 수자력 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있고 한국전력의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라서 퓨어 플레이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는 이 종목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로처럼 다른 ETF들에는 다 한국전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ETF는 PDF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ETF의 PDF 혹은 ETF 구성 종목을 살펴보고 테마 ETF들은 해당 ETF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ETF 체크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구성 종목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새틀라이트 투자하실 때도 좀 더 내가 원하는 테마에 선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기타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상무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ETF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선전하다 보니 해당 ETF가 미국 주요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ETF 자체가 분산 투자를 지향하는데 여러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ETF 등을 단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지 질문 드립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틀라이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금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투자의 1원칙은 잃지 마라. 2원칙은 1원칙을 까먹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마 형태의 상품들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언제 AI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버블이라는 얘기들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버블이다라는 게 왔을 때 순식간에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러한 많은 걸 노렸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이 녹는 속도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대비해서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S&P 500 ETF를 코어 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미국 테크 탑10 같은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지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위성 전략으로 투자를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표 지수 기반 ETF는 운용사별 수익률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액티브 ETF나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ETF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ETF들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들은 장기 우상향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한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낮아져서 5년 이상이 되면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액티브 펀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액티브 전략이 대표 지수 대비해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안목을 지니신 액티브 매니저를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지수 투자가 더 편안할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 투자라는 것이 이제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테마들이 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혹은 ETF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많은 테마 ETF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테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가 생각하는 테마는 혁신 성장이 담보된 테마만 저희는 상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좋은 테마를 선별해서 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남들이 다 상장을 했는데 저희가 상장하지 않았던 여러 테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22년
2021년 말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하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고 보면 된다. 이제 제로 시대, 탄소 제로 시대로 넷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걸 사서 계속 그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는 봤을 때 탄소 배출권이 넷 제로가 되고 나면은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 이건 장기 투자 테마에 적합하지 않다. 혁신 성장이라는 것과는 저희의 컬러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테마들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투자를 하실 때도 이 테마가 과연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장기적으로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테마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물론 운용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테마를 선별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